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3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특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요즘 연합뉴스가 또 우리를 바쁘게 해주시는 새로운 또 그 조선일보에게 뒤질 수 없다 그러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마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같이 합주를 한다면 여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그렇죠. TV가 또 합주를 하고 있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이런 사장도 상황. 바뀌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미디어 스크랩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서요. TV 편성표에서 세월호 특집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KBS, MBC가 작년에 그 정상화되고 나서 첫 세월호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엄청 열심히 반성을 하면서 막 관련 보도들을 내놓고 특집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한번 반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약간 누가 하겠지? 뭐 작년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좀 나는 안 해도 누가 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율이 안 된 듯한 전체 조율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텐데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BS, MBC는 그나마 한 거예요. 저는 KBS, MBC가 왜 이렇게 안 했나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김제동, 오늘 밤 김제동에서 16일 했던 거, KBS 라디오가 다큐멘터리 5번째 봄 첫 번째 수학여행을 편성해서 방송했다는 거, 그리고 MBC는 스트레이트에서 15일에 CCTV 그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 요것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SBS는 뉴스 보도에서 세월호를 다룬 것 외에는 따로 특집 방송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TV조선, 채널A, JTBC, MBN은 그 리포트를 통해서 세월호 추모 보도를 내보내긴 했지만 따로 편성한 특집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기에는 TV조선은 좀 아니죠? 사실 뭐 이게 리포트를 통해서 세월호 추모 보도를 내보냈다라고 미디어오늘 표현을 했는데 네. 요 안에서도 갈립니다. 그렇죠. 사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방송사들까지 통합해서 볼 경우에도 각자 이 세월호 5주기에 주목한 부분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따로 보고서를 준비를 해서 내용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문 보도도 세월호 보도를 했나 안 했나 어떻게 했나 한 3일치를 지금 통계를 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크게 뭘 막 지적하려기보다는 저는 기록의 의미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매해 세월호 그 시기에 각 방송사 신문사들이 세월호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뭐 진상규명을 하는지 추모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세월호를 왜 안 다루냐 이런 거를 보냐면은 우리가 아직 세월호가 그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도 뭐 진상규명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유족들만 지금 오히려 막 망언에 시달리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빨리 언론에서 이렇게 재조명을 해줘야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대로 된 보도가 없다는 게 특집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KBS 강원 산불 보도 관련해서요. KBS 기자가 반성문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미디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KBS의 강원 산불 재난방송을 한 KBS 기자가 뻔한 소리만 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반성문을 썼대는데요. 피해 상황과 대피 요령 등 재난보도에 필수적인 정보를 전하지 못한 채 시내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는 수준의 재난방송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반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YTN의 어떤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나가기 위해서 YTN 재난보도도 좀 봤거든요. 근데 잘했다고 소문난 그런 보도들도 좀 봤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했다고 소문도 나나요? 잘했다고. 이 반성문을 쓴 기자가 KBS 박영민 기자라는 사회부 기자예요. 근데 저도 이 반성문 내용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박영민 기자가 자신은 불난 곳만 쫓아다녔다. 불이 난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불난 곳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뭘 전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또 비슷한 게 저희가 어제 그 YTN
이 산불 보도를 봤는데 YTN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네, 불난 곳만 쫓아다니는 그런 보도가 진행됐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 어렸을 때요. 불이 나면 불자동차가 나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불자동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요. 소방차가 들어오면 막 따라가지고 그 불난 데에 가서 불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이 불구경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난보도가 아니야. 이거 불구경이야. 그리고 불을 누가 더 가까이서 찍느냐. 네. 그게 무슨 핵심인 것처럼요. 막 위험하게 카메라가 불 앞에 가서 무슨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는지 아무리 망원으로 땡겨도 저 정도로 가깝게 불을 보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불의 규모이기 때문에 불을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는 어떤 산불의 상황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보도가 너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불을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불난 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다 말을 하다가 지금 속초 시내로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불이 탈까봐 다들 대피를 안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 보도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 보도 안에서 한 3분짜리 보도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빨리 가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피를 요청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이 지금 집에 불날까 봐 조마조마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을 만약에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불을 중계만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박 기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특보는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됐고 현장에서 뻔한 소리는 계속 방송으로 전달하고 불이 난 곳을 찾아 장소만 옮겼을 뿐 정보의 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계속 그냥 불난 데 따라다니면서 불 불났습니다. 불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정말 생각해보세요. 내 집이 그 정말 소수도무책으로 막 불이 붙고 있고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 입은 분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보고만 울렁울렁거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할 텐데요.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재난보도 재난 자체를 엄청나게 훈련을 자주 해요. 그리고 재난보도 훈련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수시로 훈련을 해. 마치 우리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냥 언론사들은 계속 훈련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특히 KBS는 더더욱이 네. 필요하다. 그렇죠. 언론이 그 불구경을 생중계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이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박영민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많은 기자들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뭐 요번에 KBS를 불러다가 혼을 냈다 뭐 그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게 뭐 강한 그 유감을 표했다 재난보도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기사가 있던데요.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그날 뭘 하느라고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갔었는데 들은 얘기는 아예 재난팀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재난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팀이 모든 진두지휘를 편성부터 시작해서 보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재난이 언제 날 줄 알고 그걸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평소에 논다고 생각해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상시적으로 그걸 대비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네요? 없어요. 그냥 네. 하는 건 알아서? 네. 네. 보도국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그냥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감수성이나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걸 담당하게 된다면은 편성 그냥 쭉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책팀을 만들어놔라. 네. 이런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원연 연합뉴스 모니터. 딜리트 특집.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래는 네. 윤하의 딜리트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이 노래는 물론
헤어진 연인에게 나는 너를 기억 속에 지웠다. 뭐 아, 이런 지웠다. 내용인데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물론 지웠다도 있고요. 지우고 싶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지웠다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네, 지웠다.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도 이 포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쭉 돌아다니시다가 연합뉴스가 최근에 한 실수가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황당하고 웃긴 실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바로 요시키 보도죠. 네. 많이 보셨겠지만 연합뉴스가 4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고성 산불에 기부를 했다.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 성금을 냈다라는 걸 보도를 내면서 보도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문 대통령 요시키도 산불 성금 재해 구호협회 180억 원 모금 하고 종합 3보였습니다. 이 종합 3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나간 다음부터 엄청난 이 반발 여론을 일었어요. 제목을 누가 이렇게 뽑냐. 물론 이 요시키가 어떤 인물이냐면 엑스제팬이라는 밴드의 멤버예요. 일본의 네, 맞습니다. 전설적인 밴드죠 정말. 그래서 요시키라는 인물이 이 하야시 요시키라는 인물은 정말 유명한 인물인 건 맞아요. 유명하긴 하죠. 그런데 이 요시키라는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에다가 이 넣게 되면 누가 들어도 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상한 어감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낸 거예요. 보도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도 이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걸 제목을 바꿨어요. 나중에는 요시키를 또 빼버리고 막 다른 제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 연합뉴스가 이걸 정말 실수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이날 유독 이 요시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요시키 씨가 물론 일본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또 뭐 국내에 모 연예인과 친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 연예인 부부가 산불 성금을 내니까 이 요시키 씨도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산불 성금을 똑같이 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1억 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연합뉴스가 첫 기사를 이날 오전 9시 56분에 냅니다. 네. 이때는 제목이 완전히 요시키 씨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본 록그룹 엑스제팬 요시키 강원 산불 피해 구호금 1억 기부 이거였어요 제목이. 그래요? 네. 원래 이게 9시 56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똑같이 이 요시키 씨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을 기부했다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기사를 낸 거예요. 이렇게 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오전 10시 58분에 종합일보를 내면서 이 가수 동방신기 멤버 윤호 씨가 또 구호금을 냈다라는 소식을 추가로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예인 이 가수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진 거죠. 이게 종합일보였어요. 종합일보가 나오고 나서 종합2보가 언제 나왔냐면 오후 8시 8분에 나왔는데요. 이때는 여기다가 기업들의 이 기부 행렬 이게 더해졌어요. 그래서 종합2부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합3보에서 갑자기 이 문재인 대통령을 넣고 그 뒤에 요시키를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도는 종합 3보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2보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어요. 내용이 아예. 일부러 쑤셔 넣었네 3보에다가. 그렇죠. 왜 그런 의혹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성금을 냈다는 보도가 연합뉴스에서 이 문제의 종합 3보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미 앞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합 3보가 오후 7시 7분에 나왔는데요. 이 보도 이전에 연합뉴스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산불 성금 기부 소식을 낸 게 언제냐면 오전 11시 57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후 7시 1분에 이걸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요시키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야, 이건 누가 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만 보더라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성금을 냈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나는 이해 못해. 그렇게 할 거면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다면 종합 2보에서 냈어야죠. 종합 2보는 오후 5시에 나왔어요. 근데 연합뉴스는 이미 오전 11시 57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성금을 냈다는 기사를 이미 내보냈다고요. 그렇지. 근데 왜? 이미 오후 5시에도 넣지 않았던 정보를 오후 7시에 문 대통령 요시키라는 걸 붙여서 굳이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니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황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요시키라는 제목이 이미 나갔잖아요. 이미 나가면 연합뉴스는 뭐예요? 통신사잖아요. 통신사의 이 보도를 구매를 해서 받아서 쓰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많죠. 받아서 쓰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미 이 연합뉴스가 엉망으로 뽑은 제목이 다른 매체에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이건 4월 16일에 저희가 검색을 한 건데 문재인 산불 성금으로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합뉴스는 이걸 지웠지만 여전히 타 매체의 이 보도의 제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보도들이 가장 위에 걸릴 정도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졌다고요. 연합뉴스가 이렇게 한번 엉망으로 제목을 뽑으니까 다른 매체들이 다 받아쓰면서 누구나 다 이걸 볼 수 있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뉴스는 이걸 제목을 바꿨잖아요. 결국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연합뉴스가 퍼뜨린 다른 매체들도 이 제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꾸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미디어법에서도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내용이 나가서 원 매체인 통신사가 보도 내용을 수정했을 때 그걸 받아쓴 매체들이 똑같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매체는. 우린 연합뉴스가 준 걸 그대로 받았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이런 엉터리 기사, 엉망인 기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되는 거를 막을 방법도 없다라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고, 그리고 연합뉴스가 이런 식의 보도 제목을 뽑았다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뉴스에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3대 독자 보도 있잖아요. 저 제사. 네, 없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고 3대 독자인데 형수가 있고 막 이런 보도였어요. 근데 이런 보도를 막 중앙일보가 그때 막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최근에 이 18일에 지면에다가 중앙일보가 또 한 번 달라집니다라는 공지를 실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디지털 기사 수정 매뉴얼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팩트가 다른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디지털에서는 기존에는 수정을 했는데도 수정을 했다고 남기질 않았다. 근데 팩트가 다를 경우 수정을 하면 우리가 수정을 했다고 남기겠다. 이런 식의 지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면에 실은 거거든요. 연합뉴스도 이런 식의 대책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게끔 우리가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게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다라는 거를 똑바로 발표하시라.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웠다. 이미 지웠다. 딜리트 된 내용이었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 민원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보도자를 냈는데 그거를 뉴시스에서 나쁜 보도가 아닌 그 매체를 나쁜 보도라고 뉴시스가 쓴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뉴시스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제가 그때 이제 뉴시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지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거 뭐냐.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뉴시스가 큰 매체가 아니고 정말 신생 민간 그 통신사였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보도자를 보고 썼대요. 그래서 지금 잘못 읽으셨다. 이거는 나쁜 보도가 아니다. 나쁜 보도를 선정하지 않았던 보도다. 이 보도는 그렇게 이제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여서 이제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포털에 전화를 한 거예요. 포털 네이버에 이거 내려달라. 이거 오보다. 우리가 이 단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를 나쁜 보도를 선정 안 했는데 얘가 얼마나 불명예스럽겠냐.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나도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정말 화가 난다. 그게 내려라라고 얘기했더니 한밤중에 포털에서 네이버 그 뉴시스로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항의야 내리라고 난리쳤다. 그러니까 또 뉴시스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또 나한테 막 어쩌죠 정말 크게 막 싸웠어요. 그래서 내려라. 그래서 저는 아주 뉴시스 그때 문화부장하고 엄청 이거 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보도가 오버래냐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내고 나는 아니 내가 내 단체에서 낸 걸 내가 오버라는데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냐 막 이러면서 되게 웃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그 보도가 벌써 이미 넘어갔어요. 다른 보도들로. 근데 그거 다 한꺼번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합뉴스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요시키 이런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걸 전제한 그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내려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털에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내려달라.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작권자인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지금도 요시키 문 대통령 요시키 이렇게 쓰면 그대로 뜨고 있다는 거죠. 이 보도가 자기네 연합뉴스 보도가 전제돼서 자기네들은 지웠지만 타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찾아봐라 지금도 올라가 있나
혹시 올라가 있나 했더니 정말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다른 데서 데는 그대로 받아 쓰는 보도들이 몇 개가 네, 있어요. 네, 그게 그대로 아직도 아직도 유튜브에 있다? 치면 네. 있어요. 그럼 연합뉴스가 내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사실 퍼질 대로 다 퍼질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사실은 저거는 지금 화도 안 나. 왜냐면 어제 그냥 그제 황당한 수준입니다. 이 또 다른 보고서 이 사람 때문에 김우석 씨라는 사람 때문에 이걸 쓰다가 저는 진짜로 한 2번은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약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쌍욕이 막 진짜 제가 막 욕이 막 터져 나왔어요. 방언 터지듯이. 분노할 때가 있죠. 네.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방송에서 어떤 자가 했는지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앞에 게 이미 지워진, 딜리트 된 내용이었다면은 이거는 좀 딜리트 시켜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연합뉴스 TV에서 나왔습니다. 또 오늘 연합뉴스 특집인 만큼 연합뉴스 TV에서 나왔는데 네. 4월 16일이었어요. 심지어 당일이에요. 5주기 당일에 오후 3시 30분에 연합뉴스 TV의 뉴스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대담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날 연합뉴스 TV가 누구를 불렀냐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2명을 불렀어요. 네. 2명을 불러서 이 대담을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의 발언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한테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일단 스타일이 굉장히 차근차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는 걸 듣고 보면은 그냥 무심코 이렇게 흘려들으면은 뭐 별소리 하는구나 그냥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이름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미래전략개발연구소가 친박연대 거예요. 친박연대? 예전 친박연대 지금 없어졌지. 시작이 친박연대 거였어요. 진짜 충격적인 친박연대. 이것만 진짜. 들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근데 이분이 나와서 저희도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시민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연합뉴스 TV를 보고 있는데 김우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정말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연합뉴스 TV가 이날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차명진 전 의원이 본인 SNS에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써놨잖아요. 세월호 망언.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박상률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 SNS 글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세월호 5주기인 오늘 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 그리고 그 관련된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발언을 직접 언급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들께서도 그 일일이 그 논란된 발언을 최대한 언급을 해주지 말아 주십사 저희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차명진 씨가 막말을 하기 전에 이슈가 뭐였냐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사건에 또 하나의 화두였어요. 이 사건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담당 검사들을 뭐 다른 곳으로 발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거나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다시 불거져 나왔단 말이에요. 15일에 이제 4.16 연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뭘 했냐면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박근혜 씨, 김기춘 씨, 뭐 김장수, 우병우,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또 이주영, 남재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13명 그리고 관련 기관 5곳을 이 처벌 대상자다, 처벌 대상이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박근혜 청와대 당시 사람들 핵심 그렇죠. 인물들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황교안만 타깃으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연합뉴스 TV가 이미 잘못됐다. 그렇죠. 여기에다 왜 황교안 초점을 맞춥니까? 이 사람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이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13명을 발표한 건데 5개 기관을 발표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죠.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야지. 왜 그중에서 황교안을 딱 한 명 픽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연합뉴스 TV의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네,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쨌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특조위 같은 데서 얘기를 했으면 뭐 그럴 법하다 해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얘기했으면 뭐 그게 정치 공세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대표가 된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시점상도 그렇죠. 게다가 이 문제가 내년 6주기는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분위기를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가시켜서 결국은 총선 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하는 거냐 이용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부터 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용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유족들하고 시민단체 얘기하면 뭐 안 돼?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돼? 황교안을 타깃으로 삼았다라는 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진상규명을 왜 유가족들이 요구를 못합니까? 그럼 유가족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뭘 해야 돼? 유가족들이 그러면 내 딸이 내 가족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몰라요. 이 사고가 어떻게 벌어진 건지에 대한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유가족들이 해야 되는 건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왜 이런 요구를 정부에 못합니까?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유가족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일단 김은석 씨의 이 발언 자체가 부적절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씨에 관련된 의혹, 황교안 대표에 관련된 의혹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의혹이에요. 이 의혹이 지금 처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2016년 12월 16일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로 이걸 냈는데 황교안 해경 과실치사 빼라 압력, 수사팀 인사 보복까지. 이 보도에서 무슨 내용이 중점이었냐면 황교안 씨가 수사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혹이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인사 좌천을 시켰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 전 총리는 해경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황 장관이 변 지검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휘하 간부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휘둘리느냐고 나무랐고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차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이 검사들이 고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한겨레가 이걸 단독으로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혹은 분명히 명백하게 존재하는 의혹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지. 이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김은석 주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막말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거 피해의식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족을 중심으로 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족이 불만을 야당 쪽에서 그 당시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난번에 탄핵 사태 때도 세월호 유족들이 일선에 섰지 않습니까? 여기 광화문에서 일선에 세월호 유족 그리고 2선에 민노총 이렇게 해가지고 주력 부대로 활동하고 그렇게 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런 발언이 어떻게 연합뉴스 다른 것도 아니고 연합뉴스 TV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면 앵커가 뭘 해야 돼요? 제지시켜야지.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질 않아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바로 잡질 않고 그냥 둔다는 거예요. 진짜 이 몰상식한 말인 게 김은석 씨 발언이 몰상식한 말인 게 일단 이분은 공감 능력도 없고 시민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유가족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저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니, 어떻게 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 모든 해석을 정치에다가 다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모든 게 다 정권 교체, 정치권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고, 이 표현 중에 저는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족의 불만을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공을 들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했는데? 아니 정부가 공을 들여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가 구조하지 못해서 300명이 넘는 국민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공을 들여요? 공을 들인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못했으면 2차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공을 들였다고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당시 많이 기억하실 테지만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나서 박근혜 씨가 2014년 5월 19일에 대국민 담화를 나와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게 악어의 눈물이다, 억지 눈물이다, 즙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기획됐다라는 사실이 JTBC 보도로 밝혀졌죠. JTBC가 2018년 7월 13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눈물에 세월호 수장까지 건의. 이게 뭐였냐면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보였던 그 기자회견입니다. 당시에도 일부에선 이미 좀 자기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기무사가 이런 기자회견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세월호를 아예 수장해서 추모공원을 만들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닷새 전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일을 예로 들며 이런 내용을 BH, 즉 청와대에 제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에까지 관여한 겁니다. 다른 문건에는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킬 방법을 적었습니다. 특히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했다며 해외의 수장 사례까지 정리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TF 안에는 이처럼 대회에 제공할 첩보를 생산하는 팀이 따로 있었는데 소령 이상의 장교들로만 구성된 14명짜리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연하게 말하면 공을 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획을 해서 이걸 넘어가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어떻게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진짜 심각하다,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의 일선의 주력 부대로 섰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러려고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거기에 나간 게 아니에요.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니까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왜 우리 아이들이 그 바다에서 차갑게 죽어갔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정권교체의 주력 부대로 섰다? 1선의 세월호 유가족, 2선의 민노총?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지켜보다가 김우석 씨가 이 뒤에도 막말을 하는데,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정권을 빼앗긴 쪽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걸 대응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 트라우마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할 소리예요? 이 사람 방송 퇴출은 물론이고 이 사람은 좀 이거... 약간 고소당해야 돼. 이제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이거는 다른 이 말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라우마를 어디다 갖다 대 지금. 트라우마를 지금 정권을 빼앗겼다고 지금 트라우마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사람 몇 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저는 이 주장은 민주주의 자체를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거라고 보는데, 정권을 빼앗긴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기존에 있던
집권당에 실망을 하고 기존에 있던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당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는 뭔가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교체되는 겁니다. 일을 잘못했으면 국민들이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트라우마를 치료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아니, 이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정말 이거는 상식이 안 된 발언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막말이라서. 없어. 근거가 필요가 없어 이거는. 좀 답답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그리고 이분이 뭐 반박을 안 하면 그 앵커들처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가만히 앵커들이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듣고 아니, 있었다. 우리는 되죠. 사실 저희가 어떻게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또 이 모니터 보고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하고 좀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해서 최대한 정말 자제를 한 보고서예요. 더 할 수 있는 물론 정말 그런 욕을 하는 수준의 감정적인 표현들을 담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정말 자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이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뒤에도 막말이 워낙 많아요. 뭐 광화문과 팽목항에서 그러는 것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냐? 세월호를 계속해서 추모하는 것이 소모적이다. 원한을 기억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말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잖아요, 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데 이 앵커가 딱 던지는 멘트들이 중지시키거나 하는 멘트가 없어요. 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앵커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이런 거예요. 진상규명의 부분이지 않냐. 뭐 이 정도의 반박을 하고요. 그래도 진상규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의 반박만 해요.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거나 이런 막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할 말은 다 하게 내비두고 그거 살짝 아니잖아요. 뭐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가. 이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막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방송 참 편하게 하시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 사람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저의 이 하루 그 이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 거 우리가 다 털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 보고서를 애초에 이게 한 이틀 전에 저한테 넘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의 악행에 비해서 보고서가 너무 얌전해.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안 걸렸지 그동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방송들을 막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너무 점잖고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병민 씨처럼 약간 깐족거리는 맛도 조금 덜해요. 나름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의 내용보다는 보통은 우리는 이제 말의 태도에서 굉장히 많이 감정이 업되는데 이 사람 말은 감정이 배제돼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들으면 그냥 말을 하나보다 교리 있게 말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완전 몰상식 너무 몰상식하고 우기는데 돈 드냐 그리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배종찬 씨는 이제 같은 패널이다 보니까 반박을 해요. 조금씩.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앵커가 두 사람이 다 적극적으로 이걸 못 해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날 방송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차명진 씨를 좀 이해할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네. 물론 처음에는 이 차명진 씨가 이렇게 올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개인적인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앞서는 분이죠. 그렇죠. 원래 그림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예인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선도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파괴력은 있으되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명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미 사과를 했고 자기가 흥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또 다시 다른 반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해서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당의 처분을 기다리자. 네. 알겠습니다. 너네들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근데 이해하시라고 이 예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인이라는 예인으로서 단어가 기회를 닦아서 남에게 보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차명진 씨가 무슨 기회를 닦았습니까? 막말을 닦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연합뉴스 TV에서 나와서 계속한 겁니다. 대담 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김우석 씨가 좀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보고서 맨 뒤에는 김우석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부소장인데 이 미래전략개발연구소는 친박연대의 정책연구소였어요. 이분 출신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성이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데일리안의 칼럼도 쓰는데 엉망이에요. 아이고 데일리야. 네, 작년 12월 10일에 쓴 건데 노무현 정부는 자살로 시작해서 자살로 끝난 정권이다. 취임 직후 검찰은 다방면에서 칼춤을 추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을 섭외한 연합뉴스 TV가 나는 더 이상해. 그리고 심지어 이 보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희생으로 패족을 왕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이런 번만 얘기를 했어요. 검색해봐도 이상한 사람인 거 알면은 섭외를 안 해야지. 뻔히 보이는 이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올해에는 심지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망언을 했을 때 그것도 이런 이상한 칼럼을 씁니다. 이걸 또 정치적인 요소로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당의 축복같이 호재가 등장했다. 한국당 대표 경선 후보 김진태 의원, 최고위원 경선 후보 김순례 의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여당은 이를 최대한 이슈화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이게? 그냥 망언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요. 근데 부적절한 자체도 작은 따옴표를 쳐서 자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적절한에 작은 따옴표 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자기 스스로가 또 가짜뉴스를 말을 해요. 공이 없는 사람이 은근슬쩍 유권자증을 받아서 수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혜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잡음이다. 유공자 혜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 그러나 지금 여권의 주장과 행동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결말이 저는 가장 웃겨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감정의 망령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정체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글 하나만 읽어봐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연합뉴스 TV만 이 사람을 출연시켰느냐? 아니에요. 또 나와요? YTN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아이고. 두 방송사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불러서 뭐하냐 진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지금 대담을 시켜서 이런 망언이 나온 거예요. 연합뉴스 TV가 저는 이 망언은 그나마 온라인상에서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잠잠한 거지 저는 이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연합뉴스 TV와 YTN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을 출연시켜서 대담을 시키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더 많이 알려져서 연합뉴스 TV, YTN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YTN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고정은 아니고요. 토요일 뉴스 방송, 그러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 대담에서 이분이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출연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는 고정이에요. 이 방송에는 굉장히 연합에는? 연합뉴스 TV에는 자주 나와요. 아니. 5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막말을 들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는데 진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연합뉴스 정보 지원 폐지해달라는 네. 그 300억 가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20만 넘었다고 20만 했잖아요. 넘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 네. 연합뉴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죠. 연합뉴스 눈치 보느라고 그거 보조금 못 없애요.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들, 연합뉴스 TV 제작자들이 알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네. 야, 니들 그래봤자 우리가 하면 돼. 니들 어떡할 건데. 이거예요. 난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자, 아무튼간에 이 김우석 씨 빨리 퇴출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 피해서 또 다른 사람 앉혀놔봤자 또 다른 그 보수,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차명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체제로 계속 이제 발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내용이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밖에 없습니까? 없나 봐요. 보수 쪽 그럼 우리나라 보수가 너무 약한가 봐. 이거 출연 안 시켜야지. 그렇죠. 그렇게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연합뉴스 TV가 출연 안 시켜야죠. 그죠? 네. 그리고 연합뉴스 TV가 지속적으로 이런 출연자들을 딜리트 시키지 않으면 연합뉴스가 딜리트 될 수 있다. 시청자에게서 독자들에게서 연합뉴스가 딜리트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안 변할 것 같아서. 근데 뭐 계속 압박을 해서 근데 이 300억 때문에 연합뉴스 TV나 연합뉴스가 흔들릴 것인가. 사실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장사를 해나가고 있어서요. 또 어떻게 보면은 300억 안 받고 우리 그냥 그러면 자유롭게 일을 하겠어라는 그런 식의 사람들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니까 독자로부터 외면당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연합뉴스 TV를 너무 봐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처럼 연합이니까 통신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연합뉴스 TV에 대해서도 그냥 보도니까 종편처럼 하루 종일 그런 시사 토크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는 약간 기계적 중립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좀 우리 모니터도 안 했잖아요. 연합뉴스 TV 방송 보도는 모니터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놔뒀더니 그냥 계속 이상한 행동, 이상한 방송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보여져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것도 모니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모두 좀 집중해서 모니터할 생각이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SS삐에로님이 민원연 너무 점잖네요. 저는 관음보다 집단 폭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원연은 의결단 같은 느낌이 든다. 의결을 하는 그리고 드디어 한 달에 제가 좋아하는 왕버거를 덜 먹는 대신에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바일로 가입하니 편하더라고요. 많이 가입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버거를 덜 드시고. 왕버거가 10,000원이요? 모르겠어요. 왕버거 뭐지? 버거킹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네. 자,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특파원들의 사고는 어찌 보면 JTBC에도 위기라고 볼 수 있네요. JTBC에 출연하는 특파원들이 중앙일보 특파원들이 JTBC 바이라인 달고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걱정입니다. 그나마 손 대표 앞에서는 바른 소리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앵커하면 어쩔런지 걱정입니다. 그 감동근 교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일일 중앙일보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백긴 칼럼이 얼마나 많으면 이번에 다 또 나옵니까? 김성탁 기자의 아, 칼럼을 또 올려놨던데 진짜 완전 복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볼 때마다 과연 중앙일보만 이럴 것인가 다른 매체 수많은 기자들이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어제는 방송을 듣고 신지호 음주방송 영상을 찾아봤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지금 음주방송이라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혀가 짧고 원래 얼굴이 빨간가 아니면 왜냐면 술 취했을 때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 내는데 얼굴도 빨간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은 못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술을 마시는 실험 방송도 아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생방송 토론을 하다니 이렇게 그걸 보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연예인들 성폭력 문제 등 방송하는 건 좋은데 정말 김학의 성범죄,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 모든 그 사건들이 묻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조도 보셨다고요. 유민디 팀장님 덕분에 빵빵 터졌다. 강연자도 긴장 풀었다라고 하고요. 네. 마이크를 네. 마이크가 아니고 그 영상 중계하던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네네. 그거는 김두한 씨가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그 페이스북을 잠깐 봤더니 김두한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신 거. 처음에 카메라를 돌리지 않아가지고. 네. 이것도 하나의 웃음을 주는군 이런 페북 생각을 중계 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그겁니다. 셀카 모드 조심해야 됩니다. 얼굴이 다 나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 옛날 버릇이 나와버렸네요. 댓글 도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투르크멘 방문 소식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탈에서 들은 적도 있고 저도 느낀 거지만 그동안 아무리 대통령이 타국에 방문해서 외교를 펼쳐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방한을 해도 거의 다루는 뉴스가 없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방송에 별로 없지만 그래도 포털에 계속 올라오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연합을 향한 국가보조금 철회 청원에 연합이 정부 눈치 보느라고 갑자기 대통령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전에 연합의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건수와 청원 20만 돌파 이후 보도 건수를 비교해도 의미 있지 않을까 살짝 건의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럴까 싶은데 아마 이 정도는 아니 근데 연합에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대통령 따라서 가는 저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TO가 그렇죠. 네. 예 사람 그래서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갔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제가 댓글 중에서 유튜브 댓글 하나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리얼 듀프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특파원 표절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길어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언론이 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요. 우리 언론이 이중적 태도가 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 같은 데서 구성원들이 시사에 관심 있거나 해서 그날의 주요 기사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특정 언론들 말 뒤집는 행태가 너무 한심해서 모모일보는 뭐월 며칠에 이러저러한 내용과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어제는 완전 반대로 저러저러한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이렇게 쓴 것을 가지고 언론사가 그것을 보고 기사 무단전제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서 절대로 요약 정리하는 글을 삭제하길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해당 신문사나 방송국의 말이 바뀐 A, B 두 기사를 나란히 링크를 걸어서 비교하는 일도 우리 회사 사이트에 직접 와서 우리 회사 사이트 내에서 우리 기사를 직접 검색해서 두 기사를 직접 찾아봐야지 이렇게 링크를 걸면 안 된다고 소송이나 내용 증명 등으로 위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백보 양보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문 방송도 광고 수입이 중요하니까 자기들 주요 수입원인 성인 광고들 보라고 강제한다 하더라도 말 되게 재밌네요. 꼭 와서 한 번씩 봐주세요. 우리 성인 광고 올려왔단 말이야. 이래도 안 볼 거야? 자기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기사들이니 괘씸해서 그러려니 어느 정도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적 재산권이 소중하다는 언론사들이 인터넷에서 개인 저작물 가져다가 요즘 인터넷에서 유용하는 유머나 인터넷 화제 동영상 이런 기사 쓸 때는 절대로 출처나 원저자를 밝히고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한 언론사에서는 요즘 인터넷에 뜨는 영상 또는 유머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걸 기사로 쓰는 분이 몇 분이 안 되어서 수많은 매체들이 복붙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기사는 불편한 성인 광고를 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자기네 사이트에 와서 뒤져서 찾아볼 것을 강요하면서 개인 저작물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씁니다. 진짜로 유튜버들 특히 진보 유튜브들 있잖아요. 미디어 몽구나 이런 분들이 올려놓은 거를 그냥 가져다가 TV조선이 그것도 악의적으로 그걸 막 보도를 해요. 저작권 하나도 안 주고 당연히 본인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이런 협박성 이런 걸 저희 예전에 민원연도 좀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의 그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비평이다. 그래서 URL을 정확하게 걸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걔네 그거를 쓰지 않죠. 그래서 나름의 이런 것들 좀 지켜나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를 하지 않는 것은 민원연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고소를 안 하는 것일 뿐. 부담스러운가요? 예, 그럼요. 개인에게는
밖에는 좀 더 이렇게 막 잘 모르시니까 우린 더 단체니까. 네, 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요거를 좀 우리가 참조해서 우리 사업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재산권이고 뭐고 그거는 지키는데 무리한 그 겁박을 하는 거라면 협박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감사하고요. 티에노님은 차명진, 신지호나 센트리클럽 패널들을 쓰는 건 저는 국가가 아직 이런 방송을 포르노로 규제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방송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배설하는 것을 본인과 동일시하여 쾌감을 느끼고 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럼 그게 포르노죠 뭐. 케이블 유료 성인 채널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고 종편 면허나 일반 채널에서 빠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젠 어쩔 수 없네요. BW가 최대한 빨리 방통위를 접수하길 기대하는 수밖에. 아니,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깜짝이야. 그러면 우리 한 30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 PD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또 광고를 하나 실어주셨나 그렇죠. 보네요. 네. 아, 또 이게 눈치가 빤합니다. 그리고 뻥치고 삥 뜯고 뽕 뽑기님께서 어제 YTN 이동영의 뉴스 정명승부에 차명진 씨 나온다고 했는데 저번 주까지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개편돼서 더 보수 코너 폐지됐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차명진 씨가 분명히 지난주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방송이 이번 막말이 되면서 빠진 건지 아니면 마침 빠뜨리려고 했는지 아무튼 이번 주부터 아무튼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명진 씨가 막말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그 전에 잘랐건 그 전에 자르지 않았건 네. 차명진 씨가 이미 YTN에 라디오라고 하더라도 YTN에 출연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동영 씨는 이런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뭐 김어준 씨는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말 안 될 사람은 그냥 어떤 무슨 손석희도 하면 아무도 그냥 출연시키는 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은 저는 정부를 비판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막말 특히 이 방송의 품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막 질러버리는 이런 스타일 다 비아냥거리고 특히 소수자 인권 침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너무 과욕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작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보수를 불러야 되는데 차명진 씨가 참 맛깔나게 재밌게는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웃기니까 계속 그냥 이게 정치쇼도 마찬가지고요. SBS도 그렇고 다 이분이 막 이렇게 그 개구지게 행동하는 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과 그 막말의 경계를 왔다 갔다 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구멍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은 100번 자랑하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생방송으로 심지어 그거를 한다고 생각 자체가 저는 제작진이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였으면은 편집하세요.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아주 색다른 시도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뷰입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은 책 읽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월요일 날 아무튼 저는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